밥을 잘 드시던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제 50년 임상 경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천천히 가족에게 10가지의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호를 읽어내는 가족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미리 알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 검사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10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내과를 5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질병만 치료하지만 저는 환자의 삶 전체를 돌보고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진심이자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마지막 1년 후회 없이 준비하는 10가지 신호를 알게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작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이는 단순하게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기록한 자료를 보면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의 5에서 8%가 감소합니다. 60kg의 노인이 3에서 5kg 이상 빠지는 수준이죠. 그런데 말이죠. 특이한 점은 이런 체중 감소가 암이나 다른 특별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이를 게을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이 홀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근육 감소로 인해 기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병을 이겨내는 힘, 즉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우리 병원에 84살 김영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30년 넘게 제철소를 다니며 튼튼한 몸을 자랑하시던 분이셨죠.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찾아와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버지가 석 달 만에 7kg이 빠졌어요. 평소에 갈비찜을 3그릇씩 드시던 분이 국물만 드시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온갖 보양식을 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암검사부터 치매검사까지 아드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모든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감 할아버지의 모든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의 몸은 계속해서 야위어 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것은 앙상하게 마른 뼈와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태 박사, 음식이 예전처럼 맛이 안 나네. 입안이 텁텁하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의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노인들이 약 65%가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영감 할아버지는 음식을 드시는 즐거움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기운 내세요. 잘 드셔야죠. 라고 권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말이 마치 전쟁터의 명령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드님이 가져온 보양식 냄새를 맡고 오히려 역한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지점입니다. 가족들은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환자는 이미 몸이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체중 감소가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유 없이 체중이 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력이 줄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김영감 할아버지도 거실에서 일어나시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영감 할아버지 가족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십시오. 할아버지가 평생 건강 때문에 못 드시던 달콤한 양갱이나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작은 행복을 허락해드려도 좋습니다. 김영감 할아버지는 평소 단 음식을 극도로 절제하셨지만 제가 딸에게 몰래 사오라고 부탁한 부드러운 카스텔라 한 조각을 드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감 할아버지는 그 후 4개월 동안 가족들이 제공하는 작은 행복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셨고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갔던 날 차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드님은 제게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도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이 뜻하지 않게 빠졌다면 지금 댓글에 그 변화를 남겨보세요. 이 시간을 소중한 대화와 기억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그런 피곤함이 아닙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긴 쉽지만 이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노인의 약 83%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 병원에 자주 오시던 75살 전구진 선생님은 78살까지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3바퀴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책도 안 나가시고 항상 졸려하시고 예전엔 텔레비전도 늦게까지 보셨는데 요즘은 8시만 되면 주무시려고 했습니다. 전구진 선생님의 아들은 혹시 우울증인가 아니면 치매 초기인가 걱정했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런 피로감이 나타나는 데는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효율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둘째,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면서 몸 구석구석으로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셋째, 뇌의 활력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는 늘 새벽에 일어나셨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80이 넘으시면서부터 매일 하던 정원일을 뒤로하고 자꾸만 방에 누워 계시려는 겁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순간적으로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좀 더 움직이셔야 할 텐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종태야, 몸에 돌덩이가 붙어 있는 것 같구나. 아무리 쉬어도 이 돌덩이가 떨어지질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피로감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께 더 활동적으로 지내시라는 권유 대신 그저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간에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손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대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바둑을 두는 짧은 시간에만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해요. 운동을 해야 기력이 좋아져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의미 있는 휴식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긴 산책 대신 아침에 짧은 정원 산책으로 바꾸고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내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 관심과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닙니다. 임종 1년 전 노인들의 약 75%가 보이는 변화입니다. 현재보다는 과거, 현실보다는 추억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83살 윤미자 할머니의 손녀가 저에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고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심지어 가끔은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어제는 정조 할머니가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7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밀 검사 결과 윤미자 할머니는 치매는 아니었고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8개월 후 할머니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액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가 감소하면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 과거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 노인들이 종종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들을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임종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현상을 정신 이상이나 환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실제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변화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관심이 줄어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점점 내면으로 마지막 여정을 위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현실로 돌려놓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여정에 따뜻하게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자면 환경을 단순하고 익숙하게 유지하세요. 복잡한 새로운 장소보다는
친숙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옛날 사진첩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보인다거나 들린다는 경험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 중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 번째 신호. 몸의 방어력이 크게 약해지는 것.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감염에 약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2%가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면역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76살 강태우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3번의 폐렴으로 입원하셨죠. 가족들은 왜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졌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모든 검사에서 면역 체계는 나이에 비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강태우 할아버지는 가벼운 독감으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병균을 퇴치하는 우리 몸의 방어세포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백혈구, T세포, B세포 같은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반복적인 감염에 시달리게 되고 상처 치유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며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노인에게서는 감염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열이나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단순한 혼란이나 식욕 감소,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요로 감염이 있어도 노인은 배가 아프다거나 요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멍하니 계시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연쇄적 감염입니다. 하나의 감염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 것이죠. 환자 중 85살 임순덕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각각의 감염은 치료되었지만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병원에서 이런 연쇄적인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우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 씻기에 신경 쓰세요. 또한 영양 상태와 수분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을 자주 드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혼란이나 심한 피로감이 심각한 감염의 유일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반복적인 감염에 시달리게 되고 상처 치유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며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노인에게서는 감염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열이나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단순한 혼란이나 식욕 감소,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요로 감염이 있어도
노인은 배가 아프다거나 요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멍하니 계시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연쇄적 감염입니다. 하나의 감염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 것이죠. 환자 중 85살 임순덕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각각의 감염은 치료되었지만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병원에서 이런 연쇄적인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우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 씻기에 신경 쓰세요. 또한 영양 상태와 수분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을 자주 드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혼란이나 심한 피로감이 심각한 감염의 유일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5번째 신호,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임종을 약 3에서 6개월 앞둔 노인들에게서 특별한 숨쉬기 패턴이 나타납니다. 깊고 빠른 숨을 쉬고 난 후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를 의학적으로는 체인스톡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서는 임종 노인의 약 70%가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85살 정밀한 할머니의 딸은 저에게 어머니가 요즘 손발이 차가운 데다가 숨을 쉴 때 이상한 패턴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잠깐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또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해지기도 한다고 걱정했지요. 이 현상은 뇌의 숨쉬기 조절 중추가 변화하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혈액순환 패턴도 크게 변화합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에만 혈액을 집중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때로는 푸르스름해집니다. 이를 말초 혈액순환 감소라고 합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중요한 구역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더 자세한 변화로는 피부에 대리석 무늬 같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으니 산소 공급이나 집중 치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환자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뇌의 산소 부족 감지 기능이 둔화되어 주관적인 호흡 곤란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병적인 상태로 오해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산소 공급이나 인공호흡기 적용 등은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비록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신호,
수분 섭취의 감소와 입안의 변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서 체중 감소와도 관련이 있지만 수분 섭취의 변화는 독립적인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임종 수개월 전부터 노인들은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데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많은 양의 수분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능들이 점점 느려지면서 대사에 필요한 물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80살 박금자 할머니는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종이컵 한두 잔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거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탈수를 걱정해서 억지로 물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이로 인해 입안이 마르고 혀에 백태가 끼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이는 다시 폐렴이나 다른 감염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탈수는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기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많은 수분을 공급하면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수분을 억지로 많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스펀지 막대에 물이나 좋아하는 음료를 살짝 적시어 입술과 혀에 대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편안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얼음 조각이나 아이스크림을 아주 조금씩 드리면 입안의 건조함과 갈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의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관찰하셨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그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 수면 패턴의 변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생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노인들은 수면 패턴이 크게 바뀝니다. 하루 중 자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변화입니다. 88살 최영호 할아버지는 평소 새벽잠이 없으셔서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멍하니 계시거나 졸린 듯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이처럼 잠이 늘어나는 것은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잠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체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지요. 또한 뇌의 화학적 변화와 더불어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조절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바뀌면서 잠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주무시면 욕창이 생기기 쉽고 근육이 경직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꿔드려야 합니다. 몸 아래에 부드러운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늘어나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작별 준비이므로 그저 옆에서 그들의 잠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수면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8번째 신호, 사회적 활동의 급격한 위축.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평생을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도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사회적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79살 박기석 할머니는 매주 동네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며 활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로당에 가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이제는 시끄러운 것이 싫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회적 활동의 위축은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나 복잡한 대화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은 환자를 억지로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려 하거나 왜 나가지 않느냐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옆에 앉아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노래를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따뜻한 교류는 그들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최근 들어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려 하시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10번째 신호, 통증을 느끼는 방식의 변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가 오히려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통제와 같은 엔도르핀을 분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경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77살 김철수 할머니는 평소에 무릎 통증으로 매일 약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라고 기뻐했지만 사실은 통증을 느끼는 역치 자체가 높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갑자기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진통제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몸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통증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찡그리는 표정, 끙끙거리는 소리, 자세를 자주 바꾸는 행동 등 비언어적인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통증 완화와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처럼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갈 때 10가지의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에서는 질병만 보지만 가족들은 이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다시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지속적인 피로감은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잘 먹으라는 권유 대신 작은 즐거움을 찾아 편안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내면으로 향하는 관심과 임종 전 방문은 자연스러운 작별 준비 과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호흡과 순환의 변화, 수면 시간의 증가는 몸이 스스로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편안함과 심리적 위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5마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꼭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누는 이 말들이 결국 후회 없는 이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말들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번째 신호, 식도 폐쇄감과 목 넘김의 어려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체중 감소와도 이어지는 현상인데 음식을 삼키는 연하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식도가 좁아진 것 같은 폐쇄감을 느끼거나 물을 마실 때조차 사레가 들리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86살 이순식 할아버지는 평소에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국물조차 삼키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삼키는 반사작용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족들은 음식을 드리기 위해 억지로 다지거나 갈아서 드리는데 오히려 너무 묽은 음식은 삼키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젤리처럼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음식이 오히려 목 넘김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반드시 똑바로 앉게 해드리고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는 누워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최근 들어 물을 마시다가 자주 사례가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댓글에 지금 바로 남겨두세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